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주실랭 주식 맛집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토기에 대한 어떻게 나올지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도 주목됐고요. 로봇에 대한 또 테슬라 이야기들도 주목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 주실랭에서 정리한 에피타이저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는 다름 아닌 바로 금통위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나왔습니다. 본회의가 개최됐고 이 금리에 대한 결정 키워드는 딱 두 가지로 좀 추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지금 계속 또 이어지느냐, 가계부채가 증가세도 좀 올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좀 이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요인이었는데 시장의 관심에서 지금 살펴보시면 가계부채나 이런 집값 상승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됐다, 완만하다라는 좀 해석으로 봐야 될지 3년 2개월 만에 또 완화 전환이 되면서 연 3.25%로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숨 돌리나 싶으면서 시장에서는 또 한켠으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 향후에는 또 인하되는 속도와 그 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기준의 속도 그리고 폭은 과연 얼마나 좀 나오게 될지 시장에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다가올 또 11월에 한 차례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한 번 더 추가 인하가 될지도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에피타이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들고 온 에피타이저의 키워드는 톡스 전쟁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톡스 전쟁에 대한 이제 마침표가 치러지는 건지 지금 휴젤과 미국 ITC의 보툴리눔 소송에서 최초 좀 승인을 받고 승소를 했다라는 또 이야기의 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2년 전으로 좀 백투더로 돌아가면 메디톡스에서 이 보툴리늄 균주, 제조 공정 등 영업비리를 도용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기하면서 이제 소송이 시작됐고요. 여기에 휴젤 측에서는 개발 시점 경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들이 없다라는 측을 계속 내비쳤습니다. 이 싸움이 2년여간 더 깊게 좀 이어졌다라는 건데 ITC 측에서는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관세법 위반도 없었다라면서 결국 휴젤 손을 좀 들어준 격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메디톡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좀 밝혔습니다. 이 보톡스 시장이 미국에서는 그 전 세계를 포함해서 60%를 좀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기만큼 이 전쟁에서 이기는 승자가 이 미국 시장에 과연 얼마나 더 먹게 되느냐, 이 시장을 얼마나 더 차지하게 되느냐의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희비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주가 추이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에피타이저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들고 온 거는 제약바이오 이슈가 요즘 참 많습니다. HLB 관련한 이슈 또 한번 들고 왔습니다. 리보세라님의 운명이 내년으로 좀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온 건데요. 살펴보시면 미국의 리보세라님 또 캄렐리 주밤 병용요법 지금 HLB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클래스 2로 좀 FDA에서 좀 내렸습니다. 이 분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클래스 2로 분류가 됐느냐? HLB 재심사 과정에서 이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좀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좀 초래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에 대한 표명은 없었지만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런 공시가 나온 뒤로부터 이 장 마치고 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HLB 그룹주들이 모두 다 하한가를 가는 이야기들에 연출이 됐습니다. 주가가 계속 쭉쭉 밀려나야만 되는 건지 지금은 전망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시장에서는 전망이 아닌 확실시로 좀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이슈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로는 바로 노벨 문학상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K문학, 이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오늘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건데요. 아시아 여성 첫 문학상을 받게 됐고요. 지금 세계 노벨상 수상으로는 2000년 평화상 이후로 두 번째, 그리고 123년 아시아 최초의 또 문학상을 받게 된 인물로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이 한강 작가가 받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출판 관련, 웹툰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강하게 시장에서 이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시세 연속성이 오후장까지도 계속될 수 있는지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와 맞물려 있는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에피타이저 관련주들 오전장 흐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가 종료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관련한 소식으로 가장 크게 뛰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 관련주들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3%, 셀트리온 1%, SK바이오팜 각각 5% 오르고 있지만 모두 다 10시 전쯤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 관련된 소식이 나온 이후로부터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로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그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건설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입니다. 각각 삼성물산과 GS건설 2%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금융도 약간은 하락 전환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보합권대로 올라와 줬고요. 은행 관련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는 다시 긍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주들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타이저에서는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에서 휴젤이 최종 승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휴젤의 1중 차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느덧 26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7%에서 8% 요 사이 강세권에서 계속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메디톡스의 1중 차트도 함께 열어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소에 대한 실망감이 좀 시장에서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폭을 크게 키운 채 출발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조금씩 오름폭 보이면서 다시 보합권대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하락분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도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관련주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 세 번째에서는 HLB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HLB의 간암신약 병용요법에 대한 FDA 승인 여부가 내년 1분기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시장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관련주들이 시간 외 거래에서도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현재도 모두 다 일제히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극 초반에는 그래도 장 초반에는 한 8% 정도 약세였는데 점점 더 내림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가 붙어있는 관련주들 일제히 다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게는 5%, 많게는 나머지 종목들 사이에서도 11% 가까운 낙폭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 K-문학 관련해서 더 글로벌적으로 K-문화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뛰고 있습니다. 예스24 같은 경우는 상한가 라인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살짝은 힘이 빠졌지만 여전히 18% 아주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도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웅진싱크빅 오늘 거래량이 크게 잡혔었는데 오르고 내리는 그런 폭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2% 크게 올라주고 있고요. 웹툰 관련주인 Y랩도 오늘 관련해서 함께 힘받고 있습니다. 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에피타이저 관련주들 오전장 흐름이 어땠는지 가볍게 짚어봤는데요. 오후장까지도 함께 저희 주슐랭과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선물도 받고 종목 고민도 훌훌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주슐랭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6958-908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문자 참여 샵 9083번으로 무료 100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문자 참여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세 번째 유튜브 참여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를 입력해주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시청할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딜사이트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주슐랭 종목 상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기는요, 바로 주슐랭 종목상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금요일이에요.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 그리고 오후장을 좀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 시점일 텐데, 고민이 한 주간 많으셨다면, 아니면 다음 주 전략을 미리 좀 짜보고 싶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02958-9082번, 02958-9083번 전화 주세요.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상품 무조건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 샵 9083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도 가능하고 딜사이트 경제TV 댓글로도 저희가 환영합니다. 자, 지금 딜사이트 경제TV가 개인정보보호법 저희 준수하는 거 아시죠? 상담 접수 시에 저희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고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별도 동의 없이는 저희가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영욱앤 가이드로 불리는 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에스의 전영욱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뭐 영욱앤 가이드 전문가님 이렇게 불러야 하는 건지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었거든요. 스트리스타 영욱앤 가이드님 반갑습니다. 이런데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장 얘기할까요? 네, 일단 별명 영욱앤 가이드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또 별명답게 우리 여러분들 계좌 안전하게 잘 관리할 수 있게 제가 또 가이드 해드리는 진짜 영욱앤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늘 그 전문가님의 이 왼쪽 가슴에 별이 한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를 여러분들 계속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좋은 종목을 또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그럼 얘기 들어볼게요.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쵸. 뭐 금통위에서도 얘기 나왔고 지금 예. 테슬라 로보택시도 발표가 됐고 그쵸, 예. 지금 뭐 난리거든요. 아까도 보았지만 제약바이오 이슈도 많아요. 그렇죠. 오늘 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오늘 장을 보자면 야들야들 익기 전 소고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소고기 비싼데. 그렇죠, 비싸죠. 이제 소고기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또 네. 예, 이제 또 익기 전까지는 빨리 먹고 싶다. 그냥 예. 먹어도 사실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계속 비싼데 못 먹죠. 사실 요즘 또 비싸고 물가도 맞아요, 비싼데 맞아요. 식당 가서 네네네. 먹으면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가서 익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별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3개를 들고 왔는데 사실 제가 뭐 1개 드릴 때도 있고 2개 드릴 때도 있었지만 3개는 제가 방송하면서 2번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사실 이제 미국 시장으로 볼 때는 미국 시장이 약간 눌렸어요. 그래서 9월에 이제 CPI 지수가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와서 경제 지수 측면으로 보자면 이게 안 좋은 걸까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씩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볼 때 우리가 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근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이제 식료품 그리고 또 중고차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좀 높아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시장에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크게 작용하진 않았고 그냥 변화가 생기면서 조금 높게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이게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으면은 이게 취업 시장에서 좀 안 좋게 작용하고 있나? 경제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직전에 지나갔던 허리케인이 그 허리케인하고 그 지역의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일치하니까 그 허리케인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조금은 실업 수당이 좀 눌렸는데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파업 부문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뭐 보잉 파업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파업하면은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내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청구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파업 때문에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은 높게 나왔다. 근데 이게 시장으로 국내 시장으로 방영되기에는 우리가 조금 피해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는 눌렸던 이유가 이거였고 그리고 또 뭐 로보택시에 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로보택시 안에서 이게 사람이 청소를 안 하고 그 차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그런 또 신기술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뭐 로보택시에 관해서도 이제 조금씩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별점 3개를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별 3개면은 그래도 이제 고기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익혀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기대감과 함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3개의 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기분, 느낌 지금 바로 댓글이나 문자, 전화로 여러분들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튜브도 지금 많은 분들 오셨어요. 착한 암소마을님이 소고기는 그저 불 위에 그을려 줄 뿐. 아, 이분은 먹을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카니님 그리고 꿈돌이님도 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전화 저희 1번으로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이스크림 미디어 궁금합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자녀가 좀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 아기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좀 AI 이걸 교과서 관련 뉴스를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러셨군요. 평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000원에 20%요. 18,000원에 20%. 이거 들어가셔서 사셨을 때는 좀 바닥이다 생각하셨던 건가요? 한 달 정도 전에 샀는데 네. 그때 뭐 특별한 그런 생각은 없이 그냥 샀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또 키우고 계신 네.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네. 자녀들에게 이런 종목,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과 좀 맞물려서 주식을 좀 사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바닥이거든요, 정관님. 네. 이런 종목의 차트는 좀 어떻다, 별점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관련주들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뭐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 별점으로 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2개 정도로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그냥 사셨어요라고 했어요. 일단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 네. 네, 자 듣고 계시죠?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이 그냥 사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신 건 좋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무 상태 그리고 차트의 기술적 분석도 봐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이슈성으로 이제 많이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뭐가 있었죠? 최근에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자마자 녹아내렸죠. 예.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어요. 뭐 여름이어서 녹아내렸겠죠. 자, 아무튼 교육 관련 섹터에서 이제 평균 공모가보다는 조금 높다. 뭐 그런 소식에서 좀 주가가 또 내려앉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을 볼 때는 이슈가 확실하게 따라와 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AI 기반에서 디지털 교과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씩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여기서 또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이제 또 교육 관련 섹터라고 본다면은 뭐 메가MD 그리고 애니능률 같이 이제 수능 관련 그러니까 교육 관련주에서도 좀 어느 정도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반사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시장에서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교 사이에서 또 버추얼 아티스트가 많이 유행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인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AI 드릴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버추얼 아티스트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아이스크림 미디어에 대한 그런 이제 교육 관련 섹터에서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슈성은 좀 충분하고 하반기로 지금 겨울로 가면 갈수록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지켜보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이제 덜 녹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기업 분석 한번 볼게요. 자, 아이스크림 미디어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네. 아이스크림 미디어예요.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보시면 일단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에는 62%예요. 62%. 그러고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점차 늘어가고 있어요. 점차 늘어가고 있고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겨울로 가면 갈수록 더 AI 기반에 대한 뭐 플랫폼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게 보고 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치로 봐야 될 거는 BPS라는 게 있어요. BPS. 하지만 PBR,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안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PBR, PER, DPS 같은 경우에도 다 안 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을. 근데 어찌 됐든 이제 지금은 16,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18,000원까지 이제 우리가 올라올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바닥권을 만들었다고는 보기가 약간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오늘 3%, 그러니까 이슈성으로 움직여서 3%까지 올라가지고 윗꼬리를 달았다가 좀 빠지는 모습인데 사실 이 윗꼬리를 달았다가 빠지는 모습도 제가 볼 때는 오늘 로보택시에 대한 수급이 여기서 빠져나가서 로보택시의 수급으로 좀 들어가서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 관리보다는 평단가를 그렇게 높게까지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점에서 계속 내려오기만 했다가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조금 반등 주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완전한 바닥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저점을 15,800원대에서 찍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 하반기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그리고 AI 인프라에 대한 확장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여기서도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단기간으로 볼 때 18,000원 구간보다 조금 높은 19,000 그러니까 19,000원 구간에서 제가 자리를 잡아드릴게요. 그 이유로 보자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았었거든요.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었고 계속 하방 구간으로 계속 맞이하다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드리는 의미로 19,000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럴게요. 네, 고점에서 좀 내려오기만 하기 때문에 완전 좀 바닥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교체하고 싶은 종목이 좀 생겼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손실을 만회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방금 지금 상담 받으셨잖아요, 전문가님이랑. 네, 전문가님 수익률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잠시 뒤 공략주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커피랑 햄버거 저희 둘 중에 하나 드릴 텐데 어떤 게 좀 좋아하시는 식품인지 궁금해요. 저는 햄버거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라고 햄버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햄버거 선물도 드렸고 많은 후기들이 있어요. 이 햄버거 참 맛있었어요 라는 또 얘기들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신 분들도 있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 종목 지금은 괜찮은 건가? 중간 점검 전화 문자로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4003번님께서 듀슐랭 종목 상담 신청을 드려요. 제가 조금은 오래 들고 있었던 하나솔루션 가지고 왔습니다. 26,000원에 지금 비중 한 10%인데요. 신재생 해리스 보고 샀는데 트럼프에 밀리는 것 같아요. 교체할까요? 홀딩할까요? 맛있게 종목 좀 다뤄주세요 하셨는데 이분 정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입니다. 정치 테마로 좀 해서 일단 신재생 쪽으로 나는 베팅하겠다 하고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가니까 매수하신 것 같고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사신 지는. 근데 트럼프에 좀 밀리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정치 테마 관련주들 이렇게 뭔가 뚜렷한 색깔이 있으면 사실은 좀 위험해서 하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래도 이런 거에서 수익 실현 좀 확실하게 하고 나와야 된다. 짧고 굵게 봐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일단 이제 이슈성 그리고 정치 테마 관련으로 이제 많이 엮이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걸 제외하고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는 걸 좀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 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이슈나 테마로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엄청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우리가 빠져나올 자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으면 딱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 다시 들어가고 또 빠져나오고 그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하나솔루션을 매수한 거는 그렇게까지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그러니까 새벽에 트럼프 미디어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거진 6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트럼프 미디어가.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지금 시기로 보자면은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다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이제 해리스 당선 가능성에 목덜미까지 쫓아왔다. 뭐 그렇게 보니까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뭐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님이 하나솔루션을 매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26,000원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뭐 26,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이게 뭐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나쁜 종목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종목도 어느 정도 각광을 받을 시기가 올 거예요. 뭐 태양광 에너지에 관해서도 그리고 석유화학 테마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금리 인하 시기 그러니까 9월에 이제 우리 CPI 지수도 나와줬고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이슈도 많이 나와줬으니까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뭐 해소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에 좀 놓여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구간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방 구간을 맞이했을 때 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상 이때는 8월 5일은 블랙 먼데이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사실 2700선을 회복할 때까지는 이 시장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지니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방송에 나왔을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보자.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멀리 떨어져서 보자는 이유로 제가 계속해서 지켜봐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블랙 먼데이가 너무 세게 왔어요. 대개 종목 2,000여 개 중에 1,000개가 마이너스 15%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상향으로 갔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할 거예요. 언제까지? 2700선이 조심스럽게 회복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또 하방 구간까지 와줬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선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렇다고 뭐 해리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한 번의 이슈가 나올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솔루션도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쨌든 저쨌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이 해리스 트레이딩으로 섹터가 분류됐을 때 당선이 안 됐다면 거기서 더 크게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좀 감소해내려면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방 구간에서 만약에 22,000원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가가 26,0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10%입니다. 저는 여기서 비중 5% 정도 조금 더 실어서 28,000원까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000원까지 보자. 일단 테마주 말고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일단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8,000원까지 좀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대선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인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께 또 4003번님 저희가 좋은 조언 드렸길 또 희망하는 마음 담아 보겠습니다. 자, 너튜브로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바이오 한강 외에는 볼 게 없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투더리 스멈님은 빨간불, 삼성전자의 빨간불이 너무 어색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저도 궁금한 게요. 삼성전자의 빨간불이 또 오랜만에 나왔단 말이죠. 삼성전자 진짜 바닥을 이제는 좀 확인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바닥을 이제 진짜 왔나? 네. 사실 이 부분은 그 상급자 노하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여기가 진짜 바닥이냐 아니냐는 상급자 노하우거든요. 네, 그래도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면은 이제 방송이니까 중급자로 본다면은 네. 사실 이게 8만 원, 8, 7, 6, 5까지 보는 게 진짜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까지 갔었어요. 5까지 갔다가 뭐 반등주는 그런 시장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수많은 이슈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반도체 섹터도 맞지만 반도체 장비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이거는 상급자 노하우이기 때문에 오늘 8시 밤 8시에 또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눌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주셔서 꿀팁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는 일단 수급이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충분하다. 아마 긍정론으로 좀 보시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들어가서 전략 어떻게 잡는지, 반도체 장비 쪽도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후공정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밤입니다. 8시 이후에 전영욱 전문가님의 장중 무료 방송 이후 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 여러분들 딜사이트 S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하단에 보이는 지금 네모난 QR코드 있죠? 핸드폰 들고 카메라 기능 눌러서 렌즈 여기다 갖다 대시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얘기 마무리하고 다음은 전화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전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이, 괜찮습니다. 재밌게 아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 들고 계신 종목 궁금해요? 어떤 걸까요? 네,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가지고 있고 네. 매수가 8,500원에 비중이 10%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 재건 이슈로 오른다고 해서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샀는데 이게 음. 자꾸 떨어만 지고 이게 이슈가 다시 오면은 오를 수 있는 종목일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간에 대한 측면이나 뭐 비중 확보에 대한 좀 생각 이런 것도 있으신 건가요? 네, 뭐 비중도 좀 있고 뭐 기간도 뭐 전문가님 의견에 따라 뭐 들어보고 네, 맞출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 저희 전략 잡아드릴게요. 우크라 재건 이슈로 인해서 뭔가 이 종목도 잘 갈 것 같은데 오늘의 모든 공통점을 알아냈어요, 전문가님. 네. 어떤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그쵸.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타겟을 좀 정해서 베팅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네.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주가는 안 오르는 건지 이제 오늘 금리 인하 얘기도 나왔고 그럼 조금 돈도 풀리면 건설도 좀 좋아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은 하거든요. 그쵸. 관련주들의 훈풍까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미국 대선하고도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섹터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이야기를 또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주 잘하셨어요. 뭐 트레이딩 관련해 가지고 뭐 트럼프를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이제 새벽에 트럼프 미디어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6%대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느 이제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 미디어가 6%대가 상승을 했고 다시 한번 이제 해리스 우세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자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여태까지 건설 쪽 부분을 보자면은 약간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뭐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도 많이 많았지만 우리가 이제 건설 기계 또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볼 만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도 트럼프인데 일각에서는 해리스도 인프라 투자에 관련해서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많이 말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어졌고 한국 시장에서도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0.25% 낮췄죠. 자, 그러면은 이 수혜주 중 하나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건설기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또 왜 수혜를 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건설 중장비를 우리가 구매하거나 또 대여를 할 때 캐피탈 대출로 하거든요. 그 캐피탈 대출에서 이제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더 싸게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적은 호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얼마에 매수하셨죠? 8,500원이에요. 지금 고점, 그러니까 14,600원까지 갔다는 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꽤나 적당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자면 우리 시청자님 빨간 굵은 줄, 자 차트 먼저 볼게요. 빨간 굵은 줄에서 매수하신 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평단가에 있는 매물대가 갇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계속 부딪혀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죠? 가장 크게 부딪히고 나서 블랙먼데이 오고 지수도 같이 빠져주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하방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우상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속에서
다시 우리 이제 상향 곡선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건설 중장비, 캐피탈 부분에서도 좀 싸게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면 이건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8,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비중을 실으실 때라고 좀 조금만 더 실으시면은 저는 완벽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중을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이 시점 7,500원 구간에서도 조금 더 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그리고 여기서 좀 큰 상승이 나와줬어요. 큰 상승이 나오고 사실은 블랙 먼데이를 제외하면은 299,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좀 상승을 좀 더 크게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눌렸다가 지수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갑자기 또 우상향으로 그리는 그림이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7,8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7,800원 이하 그리고 7,500원 그 사이에서 비중 확대를 해주시고 9,160원 최고가 단기적으로 최고가를 눌렸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인 9,700원까지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도 이 종목 또한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제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9,700원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 구간에서 많이 부딪혔었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던 구간에서 6,460원 구간에서 조금 낮은 6,500원 구간으로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략 잡아드렸거든요. 목표가 9,700원 지금 좀 적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6,500원이니까 이 하방과 상방 잘 확인하셔서 장기로 한번 보시면 또 그래도 좋은 일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전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선물 마지막에 드릴게요. 커피 혹은 햄버거 있는데 어떤 선물 좋아하실까요? 저는 커피 하겠습니다. 커피. 네, 맛있게 또 커피 타임 가지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고민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오후 2시에 또 여러분들 제작진 전화가 갑니다. 070으로 전화가 갈 테니까 받아주셔야지만 커피 쿠폰 혹은 햄버거 쿠폰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혹시 늦진 않았나요 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어요. 전화 문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또 너튜브를 볼까요? 너튜브에 마르틴님이 지금 오셨고요. 우리 존중님도 오셨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늘 항상 발표하면 나중에 또 떨어지고 또 나중에 올라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뭐 테슬라 관련한 미국 주식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중에 착한 암소마을님 오랜만에 오셔서 저희 또 봐드릴게요. 진성티 씨입니다. 8,750원 비중 5%요. 제가요 미국 캐터펠러가 잘 간다고 해서 샀는데 계속 들고만 가야 하는 걸까요? 우크라 재건 쪽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분 딱 그 지금 사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네. 전문가님 딱 이 사연 보고 이분 투자 몇 년 차 딱 이렇게 생각 드세요? 이분은 꽤나 잘하시는 것 같죠? 꽤나 진짜 좀 고수의 영역으로 이제 다가갔다. 뭐 이렇게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멘텀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네. 목표가까지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건설 장비 쪽 오늘 사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이제는 볼 때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관련주의 업황까지도 좀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분이 종목 선정을 기가 막히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성티 씨,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앞서서 이제 제가 했던 종목 상담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이슈 더불어 가지고 이 종목이 괜찮나 안 괜찮나 볼 때 뭐 재무제표도 딱 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매수가까지 완벽, 그리고 비중 또한 완벽합니다. 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굉장히 좀 좋은 견해, 그리고 안목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평당 지금 현재 흐름이랑 비슷해요.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이제 연쇄 디폴트,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 연쇄 디폴트 때문에 건설 기계에 대해서 하락이 있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동산 PF 대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건설 기계 부동산에 대한 연쇄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은 뭐 트럼프 트레이딩,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없었다라면 더 큰 힘듦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슈가 나와줬고, 그에 대해서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수급이.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가가 8,750원, 그리고 비중 5%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또 시청자님도 봐야 되는데, 제가 먼저 기업 분석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241억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241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 시청자님이 재무제표를 좀 보지 않았나. 게다가 깔끔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어떻죠?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깔끔한 이 구간. 이 구간에서도 우리 시청자님이 3년 연속 흑자인 종목을 골랐다는 점. 자, 그런 다음에 어떻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 보시면 어떻죠? 부채 비율, 유보율, 부채 비율, 유보율, 부채 비율, 유보율이 150% 이하에서 1000% 이상입니다. 대략 1200% 이상이어야 되는데 약 5년 전에 1000%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자면은 완벽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BPS 또한 11,889원으로 추정치, 그리고 PBR도 0.7배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8,750원 지금 딱 들어갔는데, 저는 여기서 보자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무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구간이 어떤 걸 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진성T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인해서 미국 대선 1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언제처럼? 이 부분처럼 슈팅이 나올 구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좀 매물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목표가를 좀 삼아도 되지 않나? 게다가 여기까지 제가 선을 딱 그었을 때 1,300원 구간이거든요. 1,300원 구간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PS가 얼마였죠? 11,80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에는 11,200원 구간이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 종목이 어떤 이슈에 관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상향으로 가겠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더 가겠죠, 당연히. 하지만 여기까지 보는 거, 그러니까 1,300원에서 1,500원 사이까지 보고 또 종목 교체해서, 혹은 이 주식이 또 눌렸을 때, 그러니까 진성T 씨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300원에서 1,500원까지 매도가를 지정해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고 또 다른 이슈가 나와준다면 저한테 다시 전화 주셔서 그때 다시 한번 또 방향성에 대해서 의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라보 암소마을님께 저 박수 드릴게요. 눌릴 때 재매수하시고 1,300원, 1,500원을 매도가로 좀 설정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전략대로 해서 수익이 나신다면 후기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자, 많은 분들이 와, 별 3개 분한테 칭찬받은 고수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자, 고수가 되고 싶은 분들, 고수이고 싶으신 분들도 주슐랭과 함께 하세요. 다양한 얘기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81번님의 문자 하나 보고 읽겠습니다. 기아예요. 11만 원에 50%. 종목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뭐 손실권에 있고, 기아는 그래도 박스권 왔다 갔다. 근데 이런 종목들 아직 소외 받았으니까 지금 타점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수 의견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성T 씨냐 기아냐? 진성T 씨냐 기아냐라고 봤을 때는 좀 매수하는 성향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좀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다, 난 좀 바쁘다 하면 기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기아 좀 봐주세요. 네, 일단 기아를 보자면은 일단 뭐 튼튼한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기아가 수출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기아로 보자면은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도 지켜봐야 하는데 제가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2,700선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스탠다드는 2,700선. 그러니까 같이 눌려주고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형제 관련주로 현대차가 있어요. 근데도 현대차 관련해서는 또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지금 또 당장 이루어졌으니까 그 0.25% 이루어졌으니까 현대차에 관련한 수급 그리고 이슈도 충분하고 그에 따라서 형제 기아도 같이 올라가 줄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 이후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 구간에서도 지켜볼 수 있는 게 또 여기, 그리고 여기 사실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 중 하나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아 지금 매수 시점도 좋고 타점도 좋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도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그래서 11만 원 구간에서 저는 이제 만약에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도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구간에서 보자면은 사실 직전 고점을 뚫냐 안 뚫냐 뭐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항상 늘 봤던 게 이 구간도 그렇고 이 구간도 그렇고 늘 어떻죠? 13만 5천 원 구간에서 좀 멈춰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13만 5천 원 구간에서. 그래서 저는 기아를 신고가까지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기아를 13만 원까지 보고 수익 실현하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재투자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투자도 나쁘지 않겠다. 11만 원 구간에 갈 수 있는지 구간 보면서 직전 고점을 뚫는지 안 뚫는지를 보시면 되고 바빠서 저는 일하느라 하시는 분들 기아도 괜찮다라는 의견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저희 8781번님께는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0705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또 종목 상담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우리 너튜브로 보니까 존중님이 나는 목소리가 좋아서 방송 나가면 난리 나서 방송 전화 상담 안 할 거예요 하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꼭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전영국 전문가님이 왜 FN 가이드로 이렇게 대박이 났는지 궁금하시죠? 수익률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대박난 종목 궁금하시면 대박 맛집으로 오셔야겠죠? 바로 전영욱 전문가님 픽 수익의 맛입니다. 한전 KPS부터 종근당 GSE 그리고 이 자리를 1등으로 만든 주역입니다. FN 가이드가 412.67%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맛집은 맛집이죠. 여기가 바로 수익 맛집, 수익 잘 내는 맛집 주슐랭입니다. 일단은 3스타 이분과 함께 얘기 들어볼게요. GSE입니다. 26.84% 제2의 영국엔 가이드처럼 이제 FN 가이드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3차 목표가까지 좀 저희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추가 전략 좀 저희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GSE 관련해서는 12월까지 보자. 딱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2월까지.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배당에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잘 주기도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드렸을 때가 조금 날씨가 좀 뜨거웠었어요. 게다가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은 천연가스가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남들 오른손 들 때 저는 왼손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GSE를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고 GSE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사실 오늘도 수급을 좀 빠져졌어요. 저는 여기서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었고 이제 중동 전쟁에 의해서도 GSE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사실 지지부진하는데 저는 그 이슈를 제외하고도 이 종목에서 볼 수 있는 기술적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를 드리는 건데 지난주 2차 목표가가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4,250원까지 더 보자. 4,250원까지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죠? 종가를 4,180원까지 놓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4,180원까지 놓고 나서 지금 고가가 4,395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2차 목표가는 달성했는데 종가가 조금 아쉽게 빠져줬죠.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빠져줬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추가 매수 혹은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GSE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좀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GSE 목표가 3차 목표가를 4,4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0원까지 3차 목표가 얘기해 주셨고 12월까지 보세요 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들이 예스할 때 노를 외쳐야 수익이 나는 것 같죠. 다음 극동유아입니다. 0.26% 이제 막 시작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어제 매수가까지 내려오면서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변경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바꾸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네. 뭐 손절가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손절할 종목을 사지 말자. 이건 사실 상급자 노하우인데 여기서 푸는 거거든요. 아유 감사해요. 네, 상급자 노하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풀어보는데 애초부터 손절할 종목을 사지 않으면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걸렸든. 그러니까 제가 그 매매법에 대해서도 이거는 초상급자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무료 방송에서 나오셔서 꿀팁 많이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수가 눌렸을 때, 그리고 혹은 이 종목이 눌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대응법까지도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셨으면 좋은데 극동유아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해서 시작했다가 오늘 또 약간의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조금 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0.13%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 개파락까지도 예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낮게 드렸죠. 예, 낮게 들어서 이제 매수가가 딱 체결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극동유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은 장부를 먼저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알 수 있는 비법 중 하나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을 할 때 재무제표를 무조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할 때 3년 연속 적자인지 아니면 최근에 적자인지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고 유보율과 부채 비율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게 사실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 많고 적고 간에는 이것도 여기서 조금 비밀을 풀자면은 이게 주가가 눌리느냐 안 눌리냐에 따라서도 또 이게 영향이 받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산 평당가보다 높게 팔아야지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또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 근데 요거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BPS도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PBR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따지고 봤을 때 극동유아라는 종목이 이슈를 제외하고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사실 뭐 주가를 올릴 때 뭐 그런 이슈가 소멸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 있는 대주주가 뭐 만들면은 충분히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시그널을 읽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개파락했다고 이제 뭐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좀 낮게 드렸고 여기서 이제 우상향 추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극동유아 의견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으로 재무제표를 먼저 봐야 된다 이런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애초부터 우리 손실날 종목들은 보지 않고 매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극동유아까지 저희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이제 진짜 뭘 봐야 되는지 그 다음의 공략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힌트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수익의 맛 힌트 확인하겠습니다. 시옷, 디귿, 이응, 지읒 5글자의 종목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 5글자인데요. 그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6글자 하면 뭐가 또 메모리, 막 이렇잖아요. 그 약간 그 관련주입니다. 메모리, 관련주.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너튜브에 뭐 시옷, 디귿, 이응, 지옷 이렇게 지읒하니까 뭐 송도 유원지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순둥이 여자, 산다 이 여자 이런 얘기도 계시네요. 순대 우유도 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하게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마음이 또 글이 마음에 와닿는지 지금 댓글 보고 계시죠? 네. 수당은 없죠.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수당 없으면.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딱 집어주시면. 저는 이제 보자마자 좀 웃음이 나왔는데 뭐죠? 전영욱은 순둥이 인정? 이게 좀 웃기더라고요. 야, 순둥이세요? 저는 이제 뭐 생긴 거는 순둥순둥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내면은 좀 차갑거든요. 네, 순둥하지 않아요. 이게 매매를 할 때만큼은 또 차가운 남자로 네. 변신한다.
예, 차도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식계의 차도남, 주식계의 또 맛집의 셰프인데 순둥한 건 얼굴만이다. 그러면 우리 존중님께 한마디 딱 해주시고 좀 오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존중님 또 이렇게 순둥이 인정이라는 별명 잘 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제 종목 공개 한번 해볼게요. 종목 공개는 이제 성도 ENG라는 종목입니다. 네, 성도 ENG. 뭐 성도 ENG를 제가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852억 규모를 이제 신축 공장을 계약을 했어요, 업체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체결을 했는데 매출액 대비 12.56%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은 이제 12월 1일부터 2026년까지 또 지속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안 볼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봐야 될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도 ENG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업 분석을. 성도 ENG 기업 분석.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3년 연속 흑자는 아니었어요. 중간에 2022년 4월 4분기에는 마이너스 50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적자가 기록됐었지 하는데 성도 ENG가 사실은 반도체 장비로도 분류가 되지만 건설, 그러니까 뭐 화학 제품을 만든다거나 뭐 건설에서 뭐 원자력 관련 뭐 그런 쪽에서도 건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종목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에서 도 계속해서 우리가 건설업계에서도 좀 지지부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도 낮게 잡혔다.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도 낮게 잡혔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속됐던 건설의 업황부진에도 갑자기 영업이익이 123억으로 뛰었어요. 그렇죠? 또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는 얼마죠? 261억입니다. 안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밑에도 봤을 때도 PBR 같은 경우에도 얼마죠? 0.2배.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다. 나는 이 종목이 걱정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땠죠? 성도 ENG가 추가적으로 어땠죠? 급등이 나왔었어요. 급등이. 그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무료 방송을 보셨던 가족 여러분들 이 구간이 뭘 의미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딱 한번 그어볼게요. 언제? 양봉의 4개가 끝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끝자리에 선을 그으면 절반입니다. 되게 절반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예,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졌었고 여기서 종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절반을 그었을 때 종가 매수까지 딱 끝냈어요. 그럼 시가가 사실은 3% 이하에서 시작해주면 좋은데 시가가 3.3% 그러니까 3.5% 이하에서 조금 애교스럽게 봐주면서 종가 매수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러면은 저는 있잖아요. 이 종목이 다르게 말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예. 자세한 이야기는 좀 상급자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픈해드릴 수가 없고 이따가 8시에 또 무료 방송 진행하거든요. 네. 그때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장중 무료 방송도 하니까 그때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또 신호가 한번 나왔어요. 사실 여기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급등의 추가 여력이 남아있었다. 예, 그렇게 보면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5,000원 그리고 5,200원 사이에서 목표가는 6,230원, 6,230원이고 손절가는 4,51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자의 세계관을 좀 알고 계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ENG였고요. 지금 6,323원이 목표가, 4,510원이 손절 라인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어요. 장중 무료 방송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밤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관련해서 뭐 반도체 궁금해요. 성도 ENG 궁금해요. 타점 잡는 거 궁금해 하시면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링크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또 장중 무료 방송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유익한 또 이야기 나눠주신 전영국 전문가님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입니다. 한시 구간에서의 주식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오전장 흐름과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9% 올라가면서 2,600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777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상황들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건설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타이저에서 다뤘던 것처럼 건설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물산부터 GS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건설주들이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또 리츠주들도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가 오늘 3%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대출을 많이 끼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인 만큼 금리 안정화로 인한 리츠 시장의 불확실성까지 해소될 수 있을지 오늘 부동산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그만큼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이슈와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에서도 살짝 다뤄봤지만요. 그 외에도 오늘 눈여겨볼 만한, 집중할 만한 종목들 꽤 많은데요. 올릭스나 동아 ST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20%, 6% 각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장 들어서 상한가 진입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도 12% 크게 급등합니다. 바이넥스도 크게 오르고 있고요. 대웅제약 같은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 사이에서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간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요즘 최근 이어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HBM 관련주들에도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크게 휘청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블랙엘 칩과 관련해서 강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HBM 관련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눈에 띕니다. 오늘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던 SK 하이닉스는 오늘 잠깐 쉬어가고 있지만 그 공백을 오늘 삼성전자가 힘써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DI 11%, 이오테크닉스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IMT와 나머지 YC 같은 종목들도 오늘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주 흐름 좋다라고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2차 전지가 오늘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가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1%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량 크게 집계되고 있고요. 최근 계속해서 오름세 그려나가고 있는 TCC 스틸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C까지 5%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계속 보합에 머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한 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모 신소재 또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파란색 불 켜면서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오늘 함께 오르지 못하고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준으로 해서 오전 11시부터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12시를 좀 후로 해가지고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사이에 움직임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라이콤과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슈어소프트테크, i3 시스템 이 네 가지 종목이 오늘 12시 이후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9% 넘게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갑자기 또 빠지면서 1% 강세로 크게 주가가 밀린 상황이고요. 라이콤 역시도 오늘 장 초반에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지만 그래도 10% 넘는 급등세 나타내기도 했는데 여전히 오름폭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어느덧 음전한 모습, 아무래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크게 잡히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흐름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봐야 할 텐데요. 오후장 전략 관련해서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시장 오랜만에 빨간불 켜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을 받아서 오르고 있는데 오후장 전략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외국인의 매도가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4,200억, 장 끝날 때까지 하면 뭐 6천억 원 이상 좀 매도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어제는 반가운 매수가 들어왔죠. 장중에 2,600선도 넘었었고 거래대금도 13조 8천억, 뭐 코스피 기준으로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 뭐 거래대금도 좀 미미하고요. 거래대금이 지금 6조 원이 채 안 돼요. 어제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그런 거래대금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다시 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최근 들어선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죠. 뭐 상승이 좀 덜 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보합권 혹은 소폭의 우상향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덜하죠.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정말 뭐 계속되는 매도는 좀 끝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사실 뭐 강보합보다는 조금 더 위죠. 소폭 상승 정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르는 종목은 좀 확실하게 오르고요. 떨어지는 종목들은 좀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블랙엘 칩에 대한 호평을 했죠.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AMD는 좀 아쉬운 얘기를 했죠. AMD도 신규 칩을 공개를 했는데 AMD는 4% 하락을 했죠. AMD 같은 경우는 신규 칩 긍정적으로 뭐 전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블랙엘보다는 좀 못 미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엔비디아든 AMD든 여기에서 HBM은 잘 팔리고 있다. 상당히 매출이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공통적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 분위기, 특히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SK 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하는, 하락폭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만 마이너스 0.54%, 5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소폭의 하락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외의 반도체 종목들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1.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수를 들어왔다는 점. 외국인은 사실 삼성전자 계속 팔았죠. 정말 오랫동안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우선 하반기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낸드가 4분기엔 좀 더 좋아질 것이고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4분기는 3분기보단 그래도 성장세의 모습들이 4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그래도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HBM도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이고 하반기에 낸드도 살아날 것이고 이런 분위기에 반도체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오늘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죠. 2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관련 수혜되는 종목들 가장 눈에 띄는 게 건설주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사실은 유동성이 좀 풀렸을 때 어떤 종목이 좋으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주와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이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1.99%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종목을 제외하고 보면 삼성 SDI도 그렇고요. 코스닥으로 가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리고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입니다. 뭐 코스닥에 알테오젠도 있고요. 뭐 여러 헬스케어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다 3%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성도 풀리고요. 그리고 수주에 대한 계약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이런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수혜를 받으면서 헬스케어 종목까지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국내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후장에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어떤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뭐 건설주들 분위기 좋죠. 그중에서도 GS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실적이죠. 이 주택 건축, 플랜트, 인프라, 플랜트가 사실 마진율이 좀 부진하지만 뭐 그래도 한 4% 정도는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 외에는 7% 혹은 그 이상이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집값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주택 현장이 수도권 서울은 집값이 올라갔죠. 서울은 긍정적인 상황들이 조금씩 온기가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서는 온기가 아직은 좀 덜 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서울과 수도권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온기가 퍼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점진적으로 마진율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주택 부분에 있어서의 믹스가 상당히 높이 올라갈 예정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중심이 된 건설사들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HDC 현대산업이라든지 DLENC라든지 아니면은 GS건설이라든지 이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수도권이 중심이 된 메이저 건설사들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도권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 온기가 도는 거에서의 주택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는 GS 이니마이에 대한 매각 굉장히 시장에서 핫하죠, 정말. GS 이니마에 눈독을 들이는 여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짜 회사긴 합니다만 이 GS 이니마를 매각함으로써 들여오는 현금으로 GS건설의 부채의 상당 부분을 상환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재무구조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플랜트 중심으로 된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예정입니다. 플랜트가 규모의 경제도 커지지만 마진율이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만 이 마진율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플랜트에 대한 수주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수도권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되면 수도권이 좀 더 많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대형 건설사들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수도권의 가장 큰 메이저 가장 집중이 되어 있는 건설사 중에 하나가 GS건설이죠. 그래서 GS건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메이저 관련주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들 사이에서도 GS건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동현의 리포트 기동현입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총 2개의 섹터고요. 먼저 섹터부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제가 카지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던 산업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산업들은요, 그동안 조금 쉬어갔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포트 주제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본 받고 중국 더. 지금 카지노 산업들에 좀 훈풍이 불고 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일본인 VIP 관광객들의 증가입니다. 일본인 VIP 관광객들 증가만으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의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받고 이제 앞으로 시작할 중국 VIP 관광객까지 받겠다라는 걸로 주제를 정해봤고요. 레포트 점수 95점입니다. 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최선호주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섬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레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레포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인 카지노 국내 사업자들 파라다이스와 GKL 2개 합산 매출액 추이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현재 24년 1분기를 지나면서 최대한 회복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드롭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개사 합산했을 때 24년도 3분기 누계 드롭액을 보시면 약 7조 7,340억 원이기 때문에 19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94%, 7%까지 회복한 수준입니다. 드롭액은 이제 고객분들이 카지노에 들어와서 현금을 칩으로 바꾸게 되는 액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VIP 기준으로 봤을 때도 VIP 한 명당 드롭액이 약 3,2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24% 높은 드롭액 평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와중에 GKL은 지금 파라다이스보다 성장률이 다소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는 일본인 VIP의 그 차이에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일본인 VIP는 인당 드롭백 추이가 상당히 높고 지금 GKL 일본인 객당 드롭백 추이는 지금 파라다이스에 비교해서 비교적 낮은 편인데 뭐 전통적으로 파라다이스 카지노 업장이 일본인 VIP 영업을 상당히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일본 엔화 강세가 조금 지속되다 보면서 파라다이스 쪽으로 일본인 VIP들이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고 그들이 파라다이스의 어떤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사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그 성장 속도는 파라다이스가 조금 속도를 좀 빠르게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엔화 강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매크로 정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를 보시면 신임 총리이죠. 이시바 시게루가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엔화가 25년, 26년도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는 블룸버그의 컨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의 조금 우호적인 환경들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조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표를 보는 것처럼 일본인 VIP가 성장을 좀 견인해 줌에 따라서 앞으로 외인 사업자들이 호실적을 견인하는 하나의 주축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중국인들은 대부분 마카오 쪽에서 이제 갬블링을 하기 때문에 마카오 쪽의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는지를 보시면 좀 가늠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회복세는 지금 현재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의 카지노, 이 마카오 카지노 규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주가를 누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는 상황. 그러면 경기가 좀 회복되고 소비는 살아나는데 마카오 일대의 카지노 규제는 계속 지속된다면 중국의 하이롤러들이라고 하죠. 이제 큼직큼직하게 베팅을 하는 플레이어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어디로 유입될 것이냐라고 유추를 해본다면 그 대안은 제주도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롯데관광개발이 런칭한 복합 리조트 내부에 마카오를 표방한 카지노가 현재 성업 중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제주도에서 영업하고 있는 드림타워, 카지노 월 드롭백과 방문객 추이입니다. 모든 지표에서 역대급 실적들이 계속 경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인구들은 모두 지금 드림타워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카오가 지금 아쉬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입도할 때는 비자도 따로 필요가 없고 접근성 자체도 그리고 비행기 값 자체도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롯데관광개발이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롯데관광개발을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개장 이후에 실적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호텔도 보시면 3분기 OCC는 오큐펀시라고 합니다. 그 객실 점유율이라고 하고 ADR은 에버리지 데일리 레이트라고 해서 일평균 객실가인데 두 개 지표 모두 전분기 대비 오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VIP 수요가 마카오를 대신해서 대안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정했고요. 매수가 11,000원, 목표가 12,100원,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을게요. 8,97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리포트 주제 섹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를 가지고 왔고요. 그동안 이제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던 곳들인데 지금 자리에서 쳐다보셨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서 지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고 레포트 점수 9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프부터 보시면요. 21년 이후 이제 엔터, 미디어 그리고 웹툰 주가를 레포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24년도 초부터 AI라든지 뭐 빅테크 그리고 밸류업 지수들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던 산업군들이 이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 대비해 가지고는 너무 좀 다운 퍼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추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모멘텀들을 확인하면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원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24년도가 특히 좀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23년도 11월 이후부터 이제 엔터주들은 앨범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들이 계속 주가를 좀 누르는 상태에서 여러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가를 좀 크게 눌렀다 생각하고요. 좀 해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인 게 지난 4년 동안 뭐 하이브만 하나 예를 들어 보시더라도 4년 동안 그 BTS라는 어떤 슈퍼 IP의 어떤 성장도 있었고 신인 IP 뭐 뉴진스의 성장도 좀 인정을 해줄 만하고 국내외의 실적 성장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주가의 낙폭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 의견이 좀 뒷받침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음 지표를 보시면요. 23년도에 하이브 전체 레이블 중에서 어도어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매출액은 1,1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335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이브 전체 매출액에서 약 5%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요. 영업이익으로 치면은 약 11%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하이브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단 한 자릿수 정도밖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뉴진스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브랜딩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와의 사태가 하이브의 주가를 너무나 크게 누르는 과대 낙폭 상황이 연출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훼손이 무려 22%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에서는 더 높아졌다.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적인 이슈들이 엔터의 주가를 많이 눌렀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또 실적은 또 예상보다 하회하긴 했어요. 많이 낮아지진 않았지만 그 고마진 앨범 IP가 좀 비중이 좀 축소가 됐고 상반기에 몰렸던 신인 IP 런칭이 초기에 좀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있었고 다시 실적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이브 플러스 JYP, SM 합산 앨범과 그 외 매출액 추이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하단이 앨범이고요. 24년도 초반 앨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눌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그 외에 앨범 매출이 줄었다는 게 피크아웃 우려가 아니고 굿즈, 공연, 음반, 콘서트의 매출로 다시 한번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었다. 실적이라든지 본업에 대해서는 다시금 엔터사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이브를 저는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4년 4분기부터 본업에 대한 부분들 순증을 할 거고 BTS가 완전체로 25년도에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25년, 26년도까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컨센서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액 3분기 기준으로 5,017억 원, 영업이익 583억 원. 기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폭 하회하긴 했으나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남아 있는 그 과거 이제 매출액, 음반, 굿즈, 콘서트를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이 호실적으로 다시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밴드 설정을 조금 해드리고요. 지금부터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좀 큰 수익을 우리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사 목표가들이 현재 좀 다소 높은 상황인데 저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러니까 한 3개월 이내로 스윙 관점에서 보고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5만 7,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술랭의 메인 코너입니다. 맞다이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단기, 중기, 장기 이 기간에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되겠고요. 두 분이 그 종목들을 하나씩 알려주실 겁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인베스먼트 이주연 대표님,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같이 방송하는 건 이 조합 처음이지 않으세요? 원래 예전에 했었죠. 예전에 여기 주술랭에서도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깜빡했나 봐요. 자, 그러면 편하게 또 재밌게 얘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맞다이쇼에서 또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이주연 대표님의 하나 인더스트리얼이 하루 만에 목표가를 도달했네요. 그런가요? 네, 34.50% 도달했습니다. 전략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신 분들에게 전략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금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좀 끊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로 진입할 자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5일선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새롭게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42,800원 구간의 저항대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좀 흐름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 여부에 대한 또 중요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신규 접근을 하실 거면 분할 매수를 좀 하나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즈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문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기로 볼만한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단기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단기로 볼 건 이제 주식은요, EN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주연 대표님이 얘기했대 여기에 반대되게 다이어트에는 주식 벌크업입니다. 브룰레 엠텍의 주가가 벌크업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맥락으로 보면 의약 섹터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통되지만 다른 쪽은 다이어트로 가느냐 아니면 CDMO로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너무 그 키워드 두 개가 세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뭘 좋아하실까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이주연 대표님, 네. CDMO입니다. 자, 오늘 세포 유전자 이쪽을 좀 보고 계신 건데 시장 파이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이 종목에 뭐가 좀 그렇게 매력 있었어요? 시장 파이도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EN셀이 그 시장 파이에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EN셀도 좀 그 분위기에 따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세포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이제 우리 국내 점유율 한 60% 보유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입니다. 상당히 좀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고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올해 한 40조 원 정도가 되는데 2030년까지 한 180조 원 정도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이죠. 6년 만에 한 4배 이상 증가를 하는 걸로 지금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세포랑 유전자 치료제 쪽이 대량 생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요. 제조 비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웃소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웃소싱도 한 80% 이상 정도는 좀 맡기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EN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요 고객사로도 노바티스라던가 얀센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한테도 좀 계약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EN셀에 대한 어떤 수요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EN셀이 이렇게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아마 생산 캐파, 그러니까 2026년에 공장 증설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생산 캐파가 기존에 한 5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1000억으로 한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외형 확장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N셀은 또 긍정적인 게 주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의 탄력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규 상장주 하면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오버행 우려를 좀 많이 하시죠. 근데 일단은 9월 말자부로 이제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다 풀렸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어떤 오버행 우려를 덜어놓고 갈 수 있을 만한 구간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해소하는 구간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1등은 놓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파이도 파이고 매출단도 매출단이고 여러 가지로 또 긍정적으로 ENSL 얘기해 주셨고 사실 CDMO 쪽이 파이가 크다고 하면은 뭐 다이어트 쪽이 더 파이도 그만큼 크지 않을까 네네. 비등비등할 거사 같긴 해요. 저희가 봤을 땐 블루엠텍을 또 공략 포인트로 주셨단 말이죠. 주가가 최근에는 좀 계속 음봉이라서 네네네.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거 왜 공략 포인트로 가져오셨어요? 사실 이제 음봉이라고 해도 거래량을 저는 좀 최대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거래량이 얼마나 좀 많이 터지면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되냐 안 되냐 부분들을 좀 따지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블루엠텍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대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나가는 출회 물량이 거의 부족하다, 즉 없다라고 좀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10월 15일 위고비가 국내 좀 상륙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제 세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우려는 해야 되긴 합니다.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소멸이 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앞으로 저는 중요한 부분들은 10월 15일 위고비 상륙 이후의 성장성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있어서 일단 제가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가의 PBR 밴드로만 놓고 봐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외형 성장이라든지 뭐 실적 성장 부분들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현 주가의 가격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가 싹센다 대비한 추락가가 5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보통 지금 싹센다 같은 경우 국내 매출이 한 400억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일단 이제 추락가 5배 이상이 높은 위고비의 좀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에서 60% 정도의 물량을 블루엠텍이 지금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또 거기에 이제 당일 배송 서비스라는 부분들의 특약을 좀 걸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틀, 3일 걸릴 만한 이런 물량치를 하루에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좀 그런 편의성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인기는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가 국내 상륙하고 나서 저는 성장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재무제표만 놓고 봐도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입니다. 100% 정도의 지금 부채도 현재 형성이 되지 않고 한 92%대 정도의 지금 부채가 비율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유불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 한 4,000%가 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기업이 지금 부채가 없는 상황에서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뭐 R&D 투자라든지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고 재료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 차례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차례 시세가 좀 더 나올 거고 지금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눌림목이니까 이때 좀 매력 있게 볼만한 타이밍이다. 블루엠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진짜 뭐 이런 다이어트 쪽인지 CDMO 쪽인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의약품 섹터를 단기로 보시는 건 그만큼 핫하다는 거겠죠. 중기로도 그럼 이 섹터를 이어갈지 다른 섹터를 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대장주가 우는데요. 소부장주들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들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대장주 가야죠. SK하이닉스입니다. 이야기 제대로 들어보시죠. 저 두 분의 궁합을 좀 알고 싶어요. 두 분 궁합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렇게 뭔가 사주를 보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렇게 딱 반도체를 둘 다 가져오시고 그러니까요. 단기는 의약품 가져오시고 네. 두 분이 뭐 얘기하고 이렇게 조율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은 네. 아니에요. 둘이 서로 교류는 안 하세요? 저는 가지고 올지도 대표님 가지고 올지도 몰랐습니다. 아까 교류도 뵙자마자 네. 왜 여기 계시냐고. 서로가 또 이렇게 그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좀 통하는 걸로 할게요. 반도체 대장주냐, 그럼 형님이냐 아우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주연 대표님 네. 그래도 이오테크닉스입니다. 형님이 안 가니까 아우들이 갈게요 뭐 이런 거예요? 네, 일단 아우들이 좀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형님들도 가고 있기는 합니다. 뭐 네. 삼성전자야 뭐 최근에는 워낙에 부진했으니까 좀 제외하고서라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슬쩍 좀 반등하려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좀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그 DIT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기술 탈취 혐의로 뭐 압수수색을 받는다 이런 기사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도 한 9%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있는데요. 이 와중에 반대로 반사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가상으로도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그 반도체가 AI 반도체로 좀 미세 공정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좀 기술력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장비들이 이오테크닉스가 만드는 장비들이 앞으로 계속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같이 그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이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D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DIT가 이렇게 좀 어떤 외부적인 노이즈 문제로 인해서 장비 공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은 아마 뭐 이오테크닉스가 반사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삼성전자 공급 그 고객사 넘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좀 납품을 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뚜렷하게 좀 보여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 장비군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 그루빙, 뭐 스텔스 다이싱 그리고 UV 드릴러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앞으로 이게 점점 미세 공정화가 진행이 되면서 웨이퍼 두께가 점점 얇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잘 깨지는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후공정에서 레이저 그루빙이라던가 스텔스 다이빙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괜찮아요. 스텔스 다이빙 네. 장비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초에 좀 이오테크닉스도 장비 주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뤄져 왔었는데 사실 주가상으로 반등을 하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적으로는 크게 좀 반영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장비 주문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보통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제 올해 초에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서 이제 슬슬 매출로 반영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한 4분기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매출의 증가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TSMC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9월달 매출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 뭐 구체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좀 실적 발표 시즌에 그리고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판매량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TSMC 쪽으로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 공정용 디본더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TSMC의 어떤 좀 판매량 증가라던가 외형 확장 이런 것들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뚜껑 열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TSMC 9월 매출도 좋게 나왔다. 4분기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또 이오테크닉스 얘기를 들어봤고요. 어디서 형이 있는데 아우들이 떠들어 하고 SK 하이닉스 딱 가져왔잖아요. 네네. 형님 한번 얘기해 주셔야겠죠? 사실 저는 아직 삼성전자를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거부터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돈이 되고 있는 HBM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네. 우리가 왜 투자하느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올라가기를 굉장히 바라실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쵸. 사실 지금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뭐 기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결국 돈이 되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독점적인 뭐 HBM3 이쪽에 사실상 뭐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돈이 되는 사업에서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격차를 좁혀나가면서 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좀 집계를 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일단은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TSMC 실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 여전히 AI 쪽에 대한 강력한 수요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TSMC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성장성도 입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럼 엔비디아의 지금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배에 계속해서 탑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일단 블랙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MS랑 오픈 AI 쪽이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급을 하기로 인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SK하이닉스가 지금 8단부터 그리고 올해 말에만 12단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을 또 본격화 양산화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대한 수혜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결국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레벨 다운이 많은 현상들이 좀 일어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이 주가의 좀 업사이클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도 메모리 사이클은 저는 좀 종료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사이클 자체도 여전히 종료가 아니라는 시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단기 둔화라고 좀 보셔야 되고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의 반등은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이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 구간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돈 되는 걸 봐야지 왜 엄한 거 빠지는 거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으로 SK하이닉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반도체 조정 좀 강화되면서 레벨 다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둔화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SK하이닉스를 원픽으로 또 가져오셨어요. 중기로 좀 보신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는 의학이었다면 중기가 반도체입니다. 이제 장기가 참 기대되는데 두 분이 또 장기 종목에 통할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장기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껑충껑충 뛰어갑니다. 4만 원 고지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ABL 바이오 가져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지준율 인하로 수혜 우등생은요. HL 만도 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준율이냐 아니면 또 바이오 쪽을 가냐 두 분이 또 이제 장기는 좀 틀어지시긴 했는데 바이오 안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 워낙 또 핫한 것들 지금 제가 최근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이준 대표님은 네. 핫한 이슈가 있는 스타들만 좀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소외받는 건 좀 관심 없으세요? 아니요, 관심 많은데요. 일단은 네. 관심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같지 않아서. 그럼 ABL 바이오 네. 이건 또 왜 들고 오셨어요? 장기로 보네요? 네, 장기로 지금 근데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약바이오를 뭐 장기로 보냐 이렇게 보시는 이미 분들도 끝물 아니냐. 그렇게 그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뭐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좀 많이 달라졌고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최근에 유한양행이라던가 뭐 이런 그 호재 뉴스들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세론이다 이러면서 이제 매도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제약바이오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호재 이슈가 나오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얼만큼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다음에 넥스트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 그런 제약바이오에서 좀 많이 벗어났고 좀 가치를 찾아 나가는 그런 기초 체력을 좀 변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좀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지금 선별하는 게 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지만 앞으로도 아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좀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넥스트 그 리가캠 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좀 찾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게 ABL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올해 안에 기술 이전 1개 이상 하겠다라고 일단은 올해 한 중순쯤에 그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1개 좀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ABL 301이라고 해서 ABL 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그 산오피랑 같이 임상을 시작을 했는데 임상 1상이 끝나게 됩니다. 내년 초에 한 1월달, 2월달 이후에. 그래서 그때 임상이 끝나게 되면은 또 마일스톤 단계별로 좀 유입이 될 거고요. 그 마일스톤 금액이 한 600억 정도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수령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그 중순쯤에는 올해 또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1,4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돈을 확보를 해서 뭘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걸로 ADC 이중항체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개발 연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내년 중순쯤에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ADC 이중항체 그 전임상 IND를 이제 허가 신청을 아마 중순쯤에 하지 않을까라는 좀 일정들이 나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계속해서 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이고 분기별로 어떤 그 스토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호재 이슈들을 생각을 하면은 좀 그 우상향, 꾸준한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오늘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로 따라잡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실 좀 장기로 들인 만큼 계속해서 좀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갈 때 그리고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다던가 그럴 때 좀 새롭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죠?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좀 따라잡지 말고 눌렸을 때 그때 조금씩 들어가자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 뭐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쓰고 가고 있잖아요. 그 네네, 친구들 같은 그쵸, 경우에는. 그쵸. 네, ABL 바이오는 지금 전고점이 한 4만 원 정도고 지금 한 39,000원이거든요. 그쵸, 신고가를 쓸까 말까 지금 전에 있던 그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캠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더 높은 게 있으니까 이건 높은 것도 아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관악산 가는 거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동네 사는 그나마 괜찮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동차 부품 쪽을 또 들고 오신 우리 최진욱 부본장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요. 네네. 그래도 이제 자동차 쪽 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네네. 뭐 기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품단을 보시네요. 일단 이제 부품단을 보는 이유는 완성차 업계들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부품단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효과를 기대하나요? 조금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완성차 업계들보다 부품사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만큼 부품사의 좀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업사이클이 많이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대비 주가의 프리미엄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들의 성격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부품단 같은 경우가 충분히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HL만도 같은 경우 PBR이 0.1배 지금 1배 수준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0.8배 정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PBR의 기준치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손바뀜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HL만도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물량을 전부 다 지금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순매수세로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관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메이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좀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지금 HM만도 같은 경우가 뭐 브레이크라든지 그리고 서스펜션이라든지 스티어링 쪽 이런 부품들을 좀 공급을 하는 공급사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업체랑 대부분 좀 쌓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여전히 지금 다양한 고객사의 전장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HM만도의 가장 큰 하반기도 될 수가 있고 내년도 될 수 있고 가장 크게 좀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추가적인 연이은 증설 모멘텀입니다. 일단 지금 인도 쪽이나 멕시코 쪽에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연이은 증설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HM만도가 지금 인도 쪽에 좀 집중적으로 공장을 많이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도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공장을 많이 증설하는 부분들은 현대차가 또 인도 쪽에 대한 부분들의 현지 법인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인도 쪽에 대한 IPO 이런 부분들만 놓고 봐도 현지에서 바로바로 좀 부품을 공급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레퍼런스를 좀 쌓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실적과 플러스 증설 모멘텀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중장기평을 돌파를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주가의 레벨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손익비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도 앞전에 좀 최저가 라인을 좀 손저가로 좀 충분히 잡을 수가 있고 저는 오히려 무난하게 5만 원대도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5만 원대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에 대한 부분들은 좀 큰 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HL 만도에 대해서 레퍼런스 바탕으로 해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많으면 일단은 실적으로도 이게 다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완성차 쪽으로 보다는 일단 부품단이 조금 더 많이 가서 진점적으로 인도의 법인 증설을 많이 하고 올 거다라고 하면서 완성차 아닌 부품단으로 조금 더 매력 있게 보신 것 같은데 보셨을 때 자동차 쪽 좀 관심 많으세요? 아니면 부품단 쪽으로 좀 더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부품들 의견은? 사실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장기로 보신다면 부품주들 충분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기로 있습니다. 보면요? 단기로 보면은 조금 천천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하다. 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자, 여러분의 의견들도 댓글로 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장기로 본 거는 자동차 부품단 또 얘기를 나왔는데 오늘의 킥 그러니까 두 분이 각각 가져온 거는 세 종목씩이거든요. 거기서 두 분이 보셨을 때 이게 진짜 베스트예요 하는 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뽑았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탑픽으로 본 종목은요. 이제는 주목해야 되는 게 CDM ENCell에 대한 얘기. SK하이닉스 지금 미우놀이에서 100조로 거듭납니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 또 얘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단기로 봤던 종목을 이주연 대표님이 들고 오신 거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또 중기로 봤던 종목인 것 같았는데 자격 전략과 함께 왜 이게 탑픽이었는가 이유가 좀 필요해요. 이유가.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단기를 참 좋아하시기 때문도 있고요. 단기를 보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좀 제약바이오에 대한 센티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쵸. 아마 이런 흐름들은 좀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금통위가 있었는데 25bp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좀 진입을 했고 관련해서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좀 업종을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좀 가장 좀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 좀 관심도를 지속을 하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뭐 대형주들을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좀 고가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ENCell처럼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아닌가 싶은 게 짧게 보시니까 ENCell 말한 거예요 라고 했어요. 가격 전략 그러면 네. 자, 보도록 할까요? 네,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는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이어서 손절가는 확실히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생들은요 변동성 큽니다. 위험하다라는 뜻 징표도 될 테니까요. 목표가 하단 라인들 꼭 기억해 주세요. 24,000원 목표가 손절 라인 17,000원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욱도 우리 본부장님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 보네요. 큰 거 대형주. 네네. 결국엔 일단- 대형주만 살아남아요. 일단 뭐 대형주만 살아남기보다는 네. 대형주와 가야 뭐 동생들도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로도 충분히 펌핑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적인 구간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또 중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매력적인 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중기 전부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TSMC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들은 AI 쪽에 대한 성장성이 이미 입증이 됐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있어서 HBM3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증권가들의 눈높이가 많이 낮춰져 있는 부분들을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 20만 원대로 좀 잡았습니다. 일단 20만 원대로 좀 목표가를 잡기는 했지만 만약 좀 20만 원대를 충분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위쪽에 좀 갭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 갭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단이 한 22만 원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대를 좀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 나는 조금 더 끌고 가서 나머지 물량을 조금 더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22만 원대 이 문턱을 충분하게 SK하이닉스가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전부 다 좀 매도를 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제가 손절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미비합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설정했던 구간들이 한 16만
7,000원, 8,000원대로 좀 보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사실 여기도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AI 쪽에 대한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사이클이 돌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또 깰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휩소가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높죠. 밑꼬리를 달면서 위로 올라와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1차적인 밴드선 라인 한 16만 8,000원, 7,000원대로 보고 있는데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하단까지 보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 하단이 한 14만 9,000원, 8,000원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떻게 투자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손절가 라인을 좀 설정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눈높이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0만 원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손절가 라인은 16만 7천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았다라는 점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영주 SK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맞다 이슈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뭔가 한 주간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상황에 좀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이슈들도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다음 주에 주요 증시 일정을 좀 보면 10월 17일에 또 지금 22 통화정책회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월 18일에 중국 실물 지표들도 발표됩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만큼 다음 주에 뭐 테슬라, TSMC, 넷플릭스 등 관련한 실적들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국내 시장에도 그 방향성과 국내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등락이 오갈 텐데요. 잘 일정들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들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